3주차 2강입니다. 청년 창업으로 좋은 글로벌 무역과 4차 산업혁명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으로 해외 무역이 좋다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해외 인맥이 있다입니다. 주변에 무역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마다 기왕에 창업을 할 거면 해외 시장을 겨냥하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시장이란 이미 익숙한 단어이고 누구나 몇 번쯤은 겪어본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이 쉬워지고 청년 시절에 해외여행을 한두 번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문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킹 홀리데이로 가든 어학연수로 가든 인턴으로 가든 다양하게 해외 체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는 동안에 현지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캐나다나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경우에는 그 경험이 단순히 한두 나라의 친구를 갖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함께 연수한 친구들이 자신들의 강점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인맥이 있다는 것, 나와 비슷한 또래에 나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 물건을 사줄 바이어를 만난다는 것, 내가 할 만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친구가 있다면 이 2가지를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친구를 만났다면 그곳에서 삼겹살을 수입하고 김치를 수출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이라 규모를 크게 할 수 없겠지만 삼겹살이 한국에서 팔릴만한지 핀란드에서 김치를 팔만한지 굳이 가보지 않고도 서로에게 샘플을 보내가며 검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업자 교육과정을 3년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해외 인맥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문화 이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겠지만 어쨌든 이전 세대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은 토익 점수는 세계적이면서 회화 능력은 세계 최하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을 붙잡고 지리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능숙하게 글을 쓰고 높은 수준의 사상까지 말로 전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어 실력은 보편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대학의 영문과를 나오면 엘리트 대접을 해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소수만이 무역이라는 매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회사 차원에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역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또는 영어와 중국어만 해도 세계 어디에서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편하다는 의미에도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삶의 한계를 굳이 한국에서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대처럼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과도한 동경심이나 열등감도 없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월감도 없습니다. 선진국 제품이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선입관도 없습니다. 개발도상국 제품이니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대신 이들에게는 우리의 역사, 문화, 경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나라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오지의 세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고양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기계 속에 온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톡, 이메일, 링크드인, 블로그, 유튜브 등 디지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이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상관없이 그 소식을 보내고 그쪽 친구의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쓰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디지털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980년대 불기 시작한 디지털 혁명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보편화된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디지털 언어와 기계들을 태어날 때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30대 초중반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한국 인구 구성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으면서도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계속 친구가 바뀌었지만 지금의 세대는 진학을 하거나 이사를 해도 여전히 예전 친구들과 교류를 계속합니다. 하드웨어도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언제든지 휴대하고 다니며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전화 한 통 하는데 몇만 원씩 들었던 비용 부담을 덜었고 시간적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여전히 이어지면서 그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깊이가 얇아진 것도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친밀감 있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며 미국이나 러시아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 탭스콧에 따르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은 자유, 맞춤화, 철저한 조사, 성실성, 엔터테인먼트와 재미, 협업, 빠른 속도, 혁신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디지털 네이티브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장점은 비즈니스에서도 확연히 유리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인은 해외 지향적이었습니다. 본토 대비 제외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국인의 DNA가 그렇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못 살고 있는 교민보다는 현지에서 자리 잡고 넉넉한 생활 여건을 누리고 있는 한민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내의 협소한 지리적 면적과 조밀한 인구 밀도를 따져보면 당연한 기계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지향적 성향은 최근 들어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최근에 해외 취창업은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 자기 완성적인 성향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성향도 많이 작용하는 듯합니다. 그런 본래의 성향에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취창업 정책은 청년층의 해외 취창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외 취창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애완위기를 맞아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실업 대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등을 떠밀라도 나가지 않겠다 하면 그만이지만 많은 진취적인 청년들은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무대는 진출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외국에 나가 많은 성공을 이룬다면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장품 왜 이제야 수출될까? 무역을 하고 있는 최근의 수출 동향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화장품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화장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거의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소소하게 이루어지던 화장품 수출도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사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품 수출이 몹시 어려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모두 엉망이라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화장품 산업을 즐거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화장품은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가 같이 몇 년째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만 보아도 화장품 산업이 특이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증감 추이와 비교하기에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100배를 곱해서 추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7년까지 한국 전체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화장품의 수출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2002년에도 에는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지루한 흐름을 보이듯 하다가 2008년부터 증거세가 뚜렷해집니다. 전체 수출액이 2008년에 확 꺾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해임에도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악영향을 받지 않고 확실히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1년 전체 수출이 후퇴를 보이거나 보합세를 보이는데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집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래프의 곡선이 완만하게 보이지만 성장률을 보면 매우 가파른 속도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성장을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1997년 이전까지 2, 3% 성장, 4,200만 달러이던 화장품 수출이 갑자기 37.1%로 뛰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거의 20년 동안 화장품 평균 14%, 2011년 이후 최근 6년 동안은 평균 2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 전체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86%일 때도 화장품은 12% 성장했습니다. 그 이듬해는 무려 80%나 성장하여 후퇴는 적게 하고 점프는 가장 높이 한 품목이 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경제의 불안정이 일상화된 이후 수출 증가세가 완연하게 줄어드는 시기에도 화장품의 성장률은 여전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2,400만 달러로 뛰어 1997년 이후 무려 93배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제품과도 달리 20여 년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서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7년 이전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이 0.03%도 채 되지 않던 화장품은 이제 2019년 0.68%의 비중으로 커지면서 23배 이상 몸집을 불렀습니다. 화장품이 왜 이렇게 수출될까? 한국은 이미 자동차, 반도체, 통신장비, 스마트폰, 초대형 선박 등 세계적으로 첨단 국가로서의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속한 화학산업 분야도 2013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매출액을 보일 정도로 발전했지만 정작 화장품 수출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왜 하필이면 1997년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1997년은 KBS 대하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 아시아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한류 문화 흐름을 퍼뜨린 원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화장품 성장세를 촉발한 것은 해외 관광객과 한류 열풍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 방문 관광객이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로 촉발된 한류는 중국 여성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처음 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한국 화장품을 써본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서 다시 인기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 정밀 화학 제품이기는 하지만 한국 문화가 해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팔리기 시작했으니 문화상품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영환경 변화입니다. 산업혁명과 인류, 산업혁명의 혜택과 비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영환경 변화입니다. 산업혁명과 인류, 산업혁명의 혜택과 비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과 인류,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화를 일컬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1844년 프리드리 엥겔스가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아놀드 토인비가 1984년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원시시대이건 현대이건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일 기원전 4,5천년 전 고대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 원판 형태의 바퀴를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 먼 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여 년 전 베어리 전화선을 통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무선으로 공간을 넘어 목소리를 전송하는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인펜이나 파발마, 전서구, 봉화 등을 통해 장거리 의사소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문명 발전과 더불어 작업 방식과 생산성의 변화를 크게 가져왔지만 시대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와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의는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 사이에 진행된 1차 산업혁명은 광업과 제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을 캐내는 광업이 성장했고 스팀 엔진이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간의 수공업 형태로 운영되던 방직 및 철 생산 시스템은 공정과 기계를 활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동의는 스팀 엔진이란 새로운 동력원을 기반으로 한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운송 시스템의 발전을 통한 시장의 확장, 그리고 자본의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근대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그 이전과는 다른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인류의 평균적 복지가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직격탄을 맞은 간의 수공업 형태의 직물 산업의 대량 실직이 발생하면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저항 운동이 발생되었으며 다양한 새로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등장하면서 중장기에 걸쳐 실업 문제는 해소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이후 전력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의 보편적 이용 시스템 개발, 내연기관을 이용한 다양한 운송수단 개발과 보급, 철광 대량 생산, 새로운 유무선 통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주요 발명과 혁신에 기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대개 1870년부터 1910년대 중반 또는 1960년대까지로 구분합니다. 2차 산업혁명 초기에 전력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서 효율적인 발전기가 개발되었고 일반 소비자에게 대규모 전력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개발되어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독일에서는 베를린에서 첫 전차가 등장했고 1908년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분업과 연속 조립 생산 방식을 이용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근로자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는
인류의 현대적 생활 양식을 뒷받침하는 재반 생산, 교통, 통신 시스템과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갖추어지고 자동차, 항공, 가전제품, 전력, 가스, 상하수도, 미디어 서비스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신생산업이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고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참정권이 확대되고 여성과 소수인종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인권이 향상된 시기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와 2차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3차 산업혁명의 시기와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1969년 인터넷의 시작을 알리는 알파넷이 도입된 이후 제3차 산업혁명기로 보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진입부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나 제3차 산업혁명의 저자 제레미 레프킨은 3차와 4차를 뭉뚱그려 3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합니다. 다보스 포럼의 분류를 따르면 3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전에 의해 촉발된 생산 방식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컴퓨팅 기술과 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정보에 의한 생산성이 향상된 시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이 연결되었고 이메일과 이동전화란 새로운 통신수단이 보급되었으며 인터넷 포털, 모바일 뱅킹, 전자화폐, 웹서비스, 인터넷 방송, 위치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고 책자, 서류, 음반의 형태로 존재하던 인류의 축적된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된 시기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 기간은 국제 경제에서는 개방화가 진행되어 선진국의 제조업 부분이 저렴한 임금을 찾아 아시아 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해가는 동시에 제조업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성은 더욱 향상되었으며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경제적 문제로 부각된 시기입니다. 선진국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은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을 초래한 핵심 기술과 그로 인한 주요 산업 변화를 살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특히 3차 산업혁명의 주요 사회 변화로는 정보 저장, 처리 능력의 획기적 향상, 전자상거래 도입 확산, 생산 공정의 자동화, 탈산업화, 서비스 경제화, 지식 기반 경제 글로벌화,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청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심화, 복지국가 위기 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 변화는 무인화의 가속화와 공장, 제품의 지능화, 제조업과 ICBM의 융합으로 맞춤형 생산 서비스 활성화, 제조업의 서비스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근로의 시간적, 장소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글로벌화의 무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생성과 인수합병, 퇴출의 빠른 속도의 진행,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의 가속화, 고용의 질 저하, 대량 실업과 빈곤의 장기화로 복지국가 위기 심화 우려 등입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문명사적 대사건으로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에 일하는 방식, 사고 및 생활 양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산업혁명을 계기로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의 변화를 선도하거나 빠르게 적응해 간 사람들은 큰 부를 얻거나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둔감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좋지 못한 상황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점만 일방적으로 선물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좌절의 경험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하여 인류가 얻은 혜택과 비용을 살펴보면 산업혁명의 혜택입니다. 신기술의 발명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한 생산 방식의 혁신이 반복되면서 인류는 같은 비용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많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증가된 소득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하락 속도의 폭에서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하락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970년에 연간 3061시간에서 1950년에는 2098시간으로 2000년에는 1610시간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1인당 소득은 시기에 따라 변동은 있었으나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OECD에서 발간한 메디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D 1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류의 1인당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또한 1000년에서 1820년까지 1인당 소득은 서부 유럽과 북미 등에서 각각 연평균 0.14와 0.14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 변화의 의미는 첫 AD 1000년 동안 인류의 평균적 생활 수준은 향상되지 않았고 이후 800년 동안은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에서 소폭 개선된 것입니다. 인류의 1인당 소득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 50년 넘게 진행된 1820년 전후부터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1800년대 전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나서 19세기 후반부터 성장세를 지속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세를 유지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2차 대전 이후 뒤늦게 산업화에 동참해 높은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각 지역에서의 소득 향상은 시기와 상관없이 산업화를 위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삶의 질에 있어서 향상을 살펴보면 로마와 이집트 시대의 경우 출생 시점의 기대 수명이 24.3년으로 1000년 동안 축적이 무색할 만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꾸준히 기대 수명이 향상되어 1980년대에 40세까지 증가하고 1990년에 50세, 1950년에 69세, 1999년에 77세로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서구 선진국에서도 기대 수명이 유사한 모습으로 향상되었고 2000년대는 80세 내외로 수렴됩니다. 이는 소득 향상에 따른 섭취 영양의 증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의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가져온 혜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의 비용입니다. 장기에 걸쳐서 평균적인 변화를 볼 때 산업혁명은 분명히 인류에게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삶의 여건이 장기에 걸쳐 향상되었다고 해서 모든 개개인의 삶이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와 생산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승자와 직장을 잃고 소득이 하락하는 패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기계화로 노동자의 1인당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농촌의 잉여 인력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도시가 성장했으나 필요한 생활, 교통, 기반 시설이 적절히 구축되지 않아 빈곤, 위생불결, 주택 부족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기계에 의한 노동력 대체에서 기인하는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했으나 특히 불경기와 중첩되어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반숙련 노동자 해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2000년대에는 컴퓨터 기반 자동화로 우리 주변에서 지하철 검표원과 매표원 등 많은 비숙련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가장 큰 고통과 비용은 실업의 증가입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전형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고 사회 경제적 갈등과 범죄가 증가합니다. 과거 3차례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세계 경제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했으나 중장기에 걸쳐 해소되었고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평균적으로 인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가 불경기와 증축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확산되는 현재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이 인내하고 노력하면 돌파구가 나타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